네, 국정감사가 3일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여야 정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문자가 계속해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 상황을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감사가 3일째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일 동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현재의 국정감사 상황을 두 대의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실정을 드러내겠다라는 전략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두 정당의 아주 상반된 어떤 국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전략이 맞부딪히면서 연일 사상 유례가 없는 정쟁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 문자 파동이 국감장에서 핵심 이슈가 됐고요.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체력 단련실을 장관 전용으로 설치했던 문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C 수사 관련 수사에 적절했나, 아 절차 위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요. 국방위에서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합동훈련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현무투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대립적인 국감이 3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시 문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 감사원의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야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는 관행적으로 정부 기관, 또한 헌법기관이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 이슈가 있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오해를 살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던 문자 내용이 오고 감으로써 기존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조사서를 보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정치 감사가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공세가 다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말씀하셨던 문자 논란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윤석열차를 두고 이제 여야가 좀 맞붙는 게 아닐까 싶은데, 문체부가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또다시 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과거 영국에서 몇 년 전이죠. 존슨 총리를 빗대서 풍자했던 만화와 데칼코마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도만 정반대로 돼 있을 뿐 사실상 매우 유사한 그런 작품이었고, 근데 좀 더 자극적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묘사된 기차를 운전하는 모습이라든지, 기차가 사람들을 치려고 한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이냐 아니면 혐오 표현이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걸 어떤 규제를 하거나 하는 거,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충분히 좀 보호받을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국제 전시회에서 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 제가 보기에는 작품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도 않는 작품을 금상을 수상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 논란이 되어야 되고 토의되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이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인정을 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우선 당헌을 개정해서 예컨대 지난번 가처분 부분 인용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헌에 명시돼 있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일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핵심적인 취지였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 전국 상임 전국위를 소집해서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쳤고 당헌 개정에서 최고위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사퇴하면 그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당헌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한 절차적인 모호성이 해소되었다. 이게 첫 번째 가처분 이유이고 네. 따라서 비대위에 대한 어떤 합법성은 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가처분했던 부분들은 절차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의 심의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가처분 결정과 윤리 이 심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얄궂은 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징계 수준이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행 당원권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탈당 권고를 하는 방안, 제명 처분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탈당 권고나 제명 처분은 비대위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이 각하됨으로써 사실상 의결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고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직무대행 체제든 비대위 체제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겠다라는 일정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결국 신당 창당 쪽으로 갈까요? 일단 오늘 가처분 결정이 각하되고 나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 전망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계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 바깥에서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게 될 경우 이 전당대회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군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은 당분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내년 1월이나 2월 이전까지 신당과 관련한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하면서 군에선 대응 차원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강릉의 민가로부터 700m 떨어진 곳에서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낙탄은 뭐 사고라고 하지만 이 군 대응이 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군 입장에서는 이 발사 지점 후방 1km 기지 내 골프장에 현무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인 거주 지역이 아니어서 아마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발사체에 연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군의 대응은 충분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민간인 대피하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이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개편안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들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인구 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라는 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이 18부 4처 18청 6위원회의
46개 정부 조직이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는 그런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격상이라든지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없는데,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민주당이 당론까지는 아닙니다만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합돼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데 지역 현안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또 굵직한 사안 중에 하나가 학동 참사와 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건 관련해서 또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불출석을 통보를 했고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일단 공식적인 정몽규 회장의 불참 이유는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명분으로, 아마 국감이 다가오니까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요.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정익희 대표가 현대산업개발 CSO 최고 안전 책임자 자격으로 증언을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어 왔고요. 특히나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같은 증인으로 참여를 해서 현재 2,360억 원을 들여서 주거지원 무이자 대출과 중도금 대출액 대입 연계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약속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현대산업개발의 대응들이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민주당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 복당 배경 어떤 것들이 작용했다고 좀 보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인 박지원보다는 민주당 소속 정당인 박지원이 자신을 보호하기에 좀 더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입당 신청, 복당인지 입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 총선에 지금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출마설이 단순한 설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는 수순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